오늘 첫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철학과의 김형찬입니다. 제목이 좀 거창한데요. 퇴계의 양명학 비판과 특유의 심학 그리고 조선유학의 성립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 지난 봄에 아마 5월쯤일 것 같은데 연세대 국학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학술 모임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단 발표를 했었고, 근데 그때도 이 코로나 사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회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참석자들도 온라인으로만 이제 대면을 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논의도 좀 제대로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 좀 부족한 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때 발표한 게 조금 여기저기 좀 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논의를 해보는 자리를 갖자.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국제퇴계학회 이 회의 자리에서 한번 다시 발표를 해보라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많이 보완은 하지는 못하고 뒷부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목이 좀 큰데요. 큰 이유가 저도 퇴계 율곡에 관해서 꽤 여러 편의 논문을 써왔고, 그러면서 좀 큰 그림 속에서 한국 철학사 또는 한국 유학사의 큰 흐름 속에서 퇴계의 위치가 어디쯤인가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자라는 저 나름의 고민이 좀 있었고, 꽤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문제의식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머리말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양이 꽤 돼서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좀 건너뛰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머리말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주로 무력에 의존해서 획득되고 유지되던 시대에 문치국가로서 조선의 장기 지속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철학 방면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아마 16세기에 퇴계 율곡이 등장하던 시기, 도대체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이었길래 지금까지도 조선유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분으로 거론이 되고 그랬는가. 이걸 단순히 철학사만이 아니고 사회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한 접근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공부한 철학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특히 주목한 거는 양명학의 문제입니다. 여기 글로 보면 314쪽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퇴계와 율곡 그리고 그 이후 조선 유학자들이 이기심성론 논의에 집중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건국 이래로 그들이 추구해온 주제학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그에 대한 대안 혹은 보완책 모색이라는 당시 조선 지식인 사회의 과제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는 이미 건국 후 150여 년, 5세대가 지나면서 혁명 세력이 기득권 집단으로 견고하게 자리를 굳혀가고 그들의 건국 이념이었던 주제학의 이상이 퇴색해가던 시기였습니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주제학을 비판하며 성장한 양명학이 유행하고 있었고, 조선 지식인들의 철학적 이념적 반성은 그러한 양명학의 영향과 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 양명학은 강렬한 비판에 직면하였고, 조선유학은 양명학을 배제하고 이기심성론 논의에 주력하면서 독특한 학문적 기틀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논의 과정의 중심에는 양명학 비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역할을 한 퇴계가 있었습니다. 퇴계는 양명학의 학문적 성과를 수용하는 대신에 양명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 양명학의 주제학 비판에 적극 대응하며 주제학을 보완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4단 7정 논쟁 및 그 이후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제학을 보완 혹은 강화하기 위해 퇴계가 지시한 생각들은 격렬한 논쟁을 유발하였으며,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이 그의 생각에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으로
그 논의에 참여하면서 이후 300여 년간 조선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조선 유학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계가 양명학을 비판하며 주자학의 토대 위에서 그 문제의식을 포용해냄으로써 양명학이 조선에서 뿌리내릴 여지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기심성론의 심화를 특징으로 하는 조선 유학이 성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절은 퇴계 양명 비판인데요. 그러니까 퇴계가 양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그 자료를 보면 53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보면 대단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뭐 철학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리와 실천의 관계인데요. 여기 318쪽 두 번째 단락 잠깐 보겠습니다. 양명이 주자학에 대해 제기한 문제는 주자의 학문이 국리 또는 도문학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육상산도 지적했던 것이었습니다. 양명은 주자가 만년에 그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여 국리 공부의 무용성을 인정하고 존덕성을 공부의 핵심으로 삼았다며 이를 주자 만년 정론이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자, 뭐 양명의 주장을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319쪽 그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퇴계는 주자학이 본래 존덕성과 도문학을 별개로 보거나 도문학이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는 자는 먼저 수학을 공부하고 경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하명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주자의 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존덕성과 도문학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가서요. 그 320쪽 인용문 밑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학문이 이렇게 그 사물에까지 관통하여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혹은 강렬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인의 경우입니다. 양명이 천하의 마음 밖의 일, 마음 밖의 리는 없다면서 마음의 사역의 가려짐이 없는 것이 곧 천리이며 그것이 곧 심증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퇴계는 국리 공부를 실천 공부로 돌려서 뒤섞여 버렸다라고 전순명 논변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퇴계는 국리 공부와 실천 공부를 엄연히 구분하는 셈입니다. 퇴계가 보기에 양명의 공부는 국리와 실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양명은 지행합의를 주장하며 국리 공부가 실천에 선행해야 한다는 주자의 입장을 비판하지만 퇴계는 양명의 주장처럼 그렇게 지행합의가 가능한 공부는 마음이 형기와 관련된 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것은 감각적인 반응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인을 보는 순간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이미 그것을 좋아하며 악취를 맡으면 맡는 순간 악취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미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계는 의리와 관련된 일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의리에 관련된 일은 노력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고 따라서 국리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단락 넘어서 보겠습니다. 그러한 공부의 성인 같은 그런 공부의 완성 단계 또는 그러한 공부의 목표는 성인들처럼 마음에 근본하여 사물에 관통하는 즉 마음으로부터 도덕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실천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맹자가 예로 들었던 어린아이가 우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는 순간 측은지심이라는 도덕 감정이 분출하는 그런 현상이 무의식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신체 반응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퇴계는 마음이 형기에 대해 발현하는 경우와 의리에 대해 발현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는 배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배우고 노력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그러한 공부와 노력의 목표는 의리에 대해서도 마치 형기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진심으로 의리에 따라 반응하여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부의 과정에서는 국리 공부와 실천 공부를 구분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식된 혹은 자각된 리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그 공부의 목표이며
그 목표에서는 퇴계와 양명이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차이는 리에 대한 인식 혹은 자각에서 실천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 방식과 그러한 실천이 이루어내도록 하는 실질적인 추동력을 무엇이라고 보는가에 있습니다. 다음 리의 체형 보겠습니다. 퇴계는 64세에 이연방의 신무체형론을 읽고 그 문제점을 비판하며 신무체형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퇴계는 이연방의 글에 대해 비판하며 체형론을 펼쳤고 심의 체형과 리의 체형에 대한 설명이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편락은 심의 체형에 관한 건데 넘어가고요.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그 퇴계는 또한 도리의 체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도리의 동함도 있고 정함도 있으므로 그 정함을 가리킨 것이 체이고 동함을 가리킨 것이 용이다. 그렇다면 도리의 동정의 실상이 곧 체형의 실상이다. 이런 말 역시 도리의 동정을 체형으로 보는 것 이외에 체형이 없는 단계를 도리의 근본으로 설정했던 이연방의 설을 반박한 것입니다. 이 글을 쓸 당시 퇴계는 이미 도리의 체형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연방을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6년이 지난 70세의 기대승에게 보낸 편지에서 퇴계는 리의 용을 그제서야 이해한 듯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 부분은 퇴계의 이제 리자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유명한 부분이고 다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인용문 넘어가서 323쪽 그 인용문 밑에 보겠습니다. 위에 인용문을 보면 퇴계 자신이 이전에 잘못 생각했었다고 하는 것은 리는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물리의 지극한 곳에 이를 수 있지 리가 어찌 지극한 곳에 스스로 이를 수 있겠는가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에는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어찌 이 마음의 작용을 또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주자의 말을 보고 그 리의 작용은 비록 사람의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작용이 오묘하기 때문에 실제로 리의 발현은 사람 마음이 이르는 바에 따라 이르지 않음이 없고 다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퇴계가 보았다는 주자의 말은 주자 어리 중에 제자인 여도의 질문에 답한 것이었습니다. 여도는 리는 비록 만물에 흩어져 있지만 그 작용의 미묘함은 실제로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홍문의 구절을 들면서 이때의 작용은 마음의 작용이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자는 다음과 같이 대파했습니다. 리에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하필이면 또 그것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하겠는가? 마음의 본체는 이 리를 갖추고 있으며 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고 또 모든 사물에 있으나 그 작용은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리의 본체는 사물에 있으나 그 작용은 마음에 있다. 리에는 본체와 작용이 있는데 그 본체는 사물에 있으나 그 작용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리라는 하나의 존재의 본체와 작용이 서로 다른 공간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진다면 그 리가 형이상학적 존재라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리는 사람의 마음과 만물에 다 갖추어져 있지만 도덕적 판단이나 호호와 같은 리의 작용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식 판단의 대상인 외부의 사물 안에 리가 있고 인식 판단의 주체로서의 사람의 마음은 그 대상인 사물 안의 리를 인식하거나 혹은 그 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마음의 인식 판단 능력은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리로부터 비롯되고 그러한 인식 판단 능력으로부터 외물의 리를 인식함으로써 개인의 가치 판단이 보편적 이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작용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인식되거나 혹은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리의 작용은 리 자체의 작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의 체형이 있다는 것은 퇴계가 이미 신무체형변을 썼던 당시에 분명하게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퇴계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물 또는 물격의 과정에서 마음의 물리를 인식할 때 사물의 리가 단순히 인식 대상으로서 피동적으로 인식되는 리가 아니라 리 작용이 기능하는 것이며 그러한 리 작용이 마음 안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퇴계는 그러한 리의 작용은 리가 스스로 이루는 것, 리자도라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퇴계의 두 글 사이에는 약 6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퇴계가 리의 채용에 관해 더 깊이 고민했던 이유, 그리고 그가 고민 끝에 사망하기 약 50일 전에 제기한 리자도설의 의미에 대해 앞장에서 살폈던 퇴계의 전습록 비판과 연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의리, 인식과 실천. 양명의 경우에 마음이 곧 리라는 것은 마음에서 사심만 제거하면 그 마음이 곧 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심만 제거하면 그 마음이 바로 순선한 리이므로 부모를 보면 자연히 교도할 줄 알고 형을 보면 자연히 공경할 줄 알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자연히 치근할 줄 안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사사로운 뜻이 장애가 됨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치지 경물 공부를 해서 사사로움을 이기고 리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양명도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은 선을 볼 경우에 선을 알아보는 동시에 이미 선을 좋아하며 악을 볼 경우에 악을 알아보는 동시에 이미 악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명은 그러한 관점에서 주자가 마음과 리를 둘로 나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주자는 본성이 곧 리이고 마음은 기이며 리로서의 본성이 기인 마음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그것은 마음과 리를 둘로 나눠서 보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주자의 경물설에 따르면 마음은 내재하고 있는 본성에서 비롯되는 활용한 지각 능력으로 외부 사물의 리를 인식합니다. 물론 그렇게 인식된 사물들의 리가 마음 안의 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깨달을 때, 활용관통할 때 마음은 그렇게 인식된 보편적인 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 마음은 리, 즉 본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도덕감정을 발현합니다. 그렇다면 경물을 통해 인식된 리에 따라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단 행동과 본능적으로 마음의 본성으로부터 발현되는 도덕감정 사이에는 간격이 상존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전자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후자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주자가 말하는 경물치지의 국리 공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반해 후자는 맹자가 말한 사단의 발현으로서 국리 공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퇴계는 마음이 형기에 대해서는 자연히 반응하는 것과 달리 의리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올바로 반응할 수 없다며 양명의 지행합일설을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말처럼 사단이라는 도덕감정이 발현하는 것은 공부도 노력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퇴계는 고봉과의 사단칠적 논쟁 시에 그것을 리지발 또는 리발이 기수지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리발시에 공부를 해두어서 일상에서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도덕감정이 본능처럼 반사적으로 발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때 본능으로서 도덕 본성인 리에 집중하면 될 뿐 그 외에 매개체로서의 기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달리 주목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양명의 설에 따르면 사심만 제거하면 마음이 곧 천리이므로 천리인 그 마음은 천리의 기준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고 동시에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을 발현합니다. 마음은 그 자체가 보편적 규범이자 그 규범에 따라 도덕감정을 발현하는 주체입니다. 그 마음을 방해하는 것은 오직 사심이고 그 사심을 제거하면 사람의 마음은 곧 도덕규범인 동시에 도덕감정이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퇴계가 그러한 양명을 비판하면서 국리 공부를 실천 공부 및 그 효과와 뒤섞어서 논한다고 비판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양명의 관점에서는 즉 마음에 관한 그 논의를 판단, 행위, 주체에 관한 논의와 구분하지 않으며 구분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어느 관점이 옳으냐 하는 것은 사실의 타당성이나 논리적 정확성보다 어느 쪽이 도덕감정의 발현 및 도덕적 판단 행위를 설득하고 이끌어내는데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사심을 제거하고 천리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은 육아에서 공부 수양이 기본적 방법이자 목표입니다. 사심은 인욕 또는 사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연에는 만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보편적 원리이자 규범이 있고
구성원으로서의 사람들은 그 원리 규범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상적 삶을 방해하는 것은 개체들의 이기적인 사적 욕망들입니다. 그러한 개체적 관점의 욕망을 배제하고 개체의 관점과 지향을 자연 혹은 우주 차원의 공적 질서와 합치시키도록 하는 것이 주제학과 양명학을 포함한 육아의 목표이며 그것을 성취한 자가 바로 육아의 성인입니다. 아린역 존천리 또는 멸인역 존천리라는 명제는 바로 그러한 공부를 의미합니다. 한 단락 건너뛰어서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제학의 기반 위에 서 있는 퇴계의 입장에서는 사욕을 아무리 제거해도 천리는 마음 안의 성으로 그리고 마음 밖의 사물의 리로서 나뉘어져 있고 경물 공리 공부를 통해서 인식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경우에 도덕 감정의 발현과 가치 판단의 주체로서의 마음은 도덕 규범 자체와 구분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물 공리는 주제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부입니다. 사물에 다가가서 사물들의 리를 탐구하여 그것이 내 마음속의 리와 동일한 보편적 이치임을 깨닫는다고 해도 그 리를 구현하는 주체로서의 마음과 구현되어야 할 원리, 규범으로서의 리는 구분됩니다. 마음이 미발 시에 충분한 공부와 수양을 통해 발현되는 순간 마음이 마치 리 자체인 듯이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퇴계는 그러한 설명에 만족하지 않은 듯합니다. 다음 이제 퇴계 심학의 기제입니다. 퇴계는 고본과 사단 실정에 대해서 논하면서 마음에 리가 있고 그 리가 온전히 발현하도록 하는데 기인 마음이 리, 대리 혹은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발현하는 주체는 근본적으로 리, 즉 본성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리발이라는 명제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고봉조차도 그것을 그런 리는 기가 리에 순종해서 발현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경물 물격의 경우에도 인식 주체인 마음이 인식 대상인 사물의 리를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리를 갖춘 마음이 사물의 리를 인식한다는 것이 되고 그렇게 인식한 리를 가지고 기인 마음이 판단 행위를 하는 것이 됩니다. 마음이 리를 인식하는 과정과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구분되는 한 유광학에서 비판하는 지리한 공부의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인식과 실천, 지와 행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퇴계는 리 자도소를 제기하며 경물 물격의 과정에서 리를 인식되는 주체로서 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지만 고봉의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양명은 인식 실천의 주체와 그 기준으로서의 보편적 이치를 일치시킴으로써 인식과 실천의 간극을 메우고 그 이치에 따른 판단 행위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퇴계는 이러한 양명의 방법이 보편적 이치의 탐구와 개체적 실천을 혼동하고 일상세계로부터 도피하여 지나친 주관화로 빠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하지만 양명이 지적한 문제점, 즉 인식과 실천의 분리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도덕 본성이 도덕 감정으로 발현될 때 그 자발성을 리 자체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마음이 외물의 리를 인식할 때 그 리에 대한 마음의 인식을 리 자체의 드러남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또 진리 인식과 실천이 모두 리 자체의 능동적 구현으로 설명되고 리 자체가 마음이라는 기, 신체라는 기를 통해서 그 자체를 드러내고 구현하는 것이 됩니다. 퇴계가 사단실정 논쟁 과정에서 제기한 리발, 그리고 생애 거의 마지막까지 고민 끝에 제기한 리자도 등의 논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퇴계의 학문에 심학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혹은 퇴계의 심학을 양명의 심학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적잖은 논란이 있지만 문제의 관건은 마음이 도덕적 인식, 실천을 하는 과정이 기제, 그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마음이 보편적 원리로서의 리를 인식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위한다면 인식 혹은 실천의 주체와 그러한 인식, 실천의 기준 사이에는 분명히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계는 마음이 아닌 리를 인식, 판단, 실천 또는 실행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한 것입니다. 퇴계의 설명에 따르면 마음이 외물의 리를 인식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관적인 혹은 사적인 마음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보편적인 이치로서의 리가 인식되는데, 이때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마음보다 인식되는 주체로서의 리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식, 판단, 행위할 때 그 주체로서 마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실제로 인식되어 판단과 행위 준거로서의 역할을 하는 리라는 입장입니다. 퇴계가 양명의 심하게 비판적이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마음이 곧 리라고 간주하는 양명의 방식이 일상세계를 외면하고 지나친 주관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상과 같은 퇴계의 심학이 가지는 의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학 또는 성리학의 공부는 궁극적으로 사역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마음의 판단 기준이 보편적 이치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 즉 아린적 준철리를 지향합니다. 양명도 사역을 완전히 제거하면 그 마음이 곧 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개체로 살아가는 인간이 개인의 마음에서 사역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또한 일순간 사역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해도 매 순간 사역은 다시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퇴계는 양명의 공부 방식이 사역의 발흥을 두려워하여 아예 일상세계를 외면하고 주관하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인식되어 판단 행위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리를 개인의 마음의 관점이 아니라 리 자체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순수하고 완전한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리가 인간의 마음을 통해 그 자체의 도덕적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리와 마음의 이상적 메커니즘을 구상하였던 듯합니다. 마음은 보편적 이치로서의 리가 인식되고 판단 행위 준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리가 주체로서 그 자체를 드러내고 구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개인의 신체적 혹은 기질적 영역 안에 있는 마음의 사적 주관적 편향을 궁극적으로 넘어서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연과 일치하는 수준의 도덕적 가치 기준이 인간의 마음을 통해 인식되고 실천되는 가장 이상적인 과정을 그려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한 부단한 공부와 수양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집니다. 이처럼 퇴계는 마음에 대한 논의를 네 자체에 대한 논의로 전환시킴으로써 심학의 방향을 새롭게 열며 그러한 논의를 공론화하였고 퇴계의 논의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진리의 인식과 실천 과정에서 리와 마음의 역할에 대한 문제는 조선 유학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퇴계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그에게 동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주제학이 아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많은 학자들이 고봉, 율곡처럼 그에게 동의할 수 없었기에 그 논의에 뛰어들었고 그러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주제학 공부의 목적을 다시 성찰하고 그 이론 논의가 수양 실천의 문제와 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양명의 마음 중심의 심학은 설 자리를 잃었고 리 중심의 퇴계 심학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조선의 건국과 운영을 담당한 주체들로서 지식인 관료들의 논의는 단지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운영과 연관된 속에서 진행되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선 유학이 성립 발전하였습니다. 네, 그다음 맺은 말은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한 거라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